첫 번째가 코로나 패닉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가 오늘 이야기할 유가인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 합의에 불발을 일으키게 되고, 감산을 하지 않는 걸 넘어서 이제 증산을 하게 되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던 게 정말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인가, 상대를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벼랑 끝 전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전 방식으로 돌아왔는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감산 합의를 넘어서 증산까지 가고 여기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이제 참전을 하면서 이제 본격화됐죠. 근데 이게 정말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인가, 뭔가 상대를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벼랑 끝 전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전 방식으로 돌아왔는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물론 아무리 증산을 해도 지금 가격이 산유국들에게는 결코 편안하지 않은 가격이에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지, 뭐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다는 것이지, 버티는 거하고 뭔가 이윤을 남기는 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버티려고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격은 어느 정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나, 이게 정말로 벼랑 끝 전술이 아니라 사우디의 원래대로의 회기라고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원유 가격이 예전만큼 레벨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자료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요, 빨간색이 미국의 원유 수출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이 원유 수입인데 2019년 이후로 역전되기 시작하죠.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자재가 원유인데, 원유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 무엇보다 바로 이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012년부터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기술이 올라오는 기간 동안 오펙 주도의 감산과 그리고 이란에 대한,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로 시간을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팔아야 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중국에다가 사실 미리 팔아놓은 게 있죠. 중국이 지금 미국 걸 사줘야 되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살만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쓰니까 원유를 그냥 사오면 되고, 그리고 미국은 엄청난 농업 국가고 중국은 모든 음식에 이제 돼지고기나 돼지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사료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미국산 콩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농산물하고 원자재를 사실 미리 다 팔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특히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건 누굴 위한 감산인가, 어떻게 보면 이 감산이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사진을 보시면 새로 임명된, 이 동네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압둘 아지즈 빈 살만입니다. 빈 살만인 거 보니까 이제 이복 형제입니다. 이복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왕족이에요. 왕족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정통파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사실은 사우디의 감산 의지는 예전보다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다는 걸 사실 좀 눈치를 챌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을 지금 와서는 좀 해봅니다. 러시아가 저렇게 나온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거든요. 2014년 이때도 다 거절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시작됐던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 합의 불발이, 사실 러시아는 예전의 경험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돼 있고, 물론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물론 외환 보유고를 다 순전히 달러 캐시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걸 다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굉장히 좀 나간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안전판이 되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도 뭐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당장의 가격이 뭐 20몇 불이냐 30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부터는 수입하는 게 아니라 수출하고 자기와 본격적인 경쟁 관계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패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에너지 패권이. 그리고 특히 사우디가 이번에 작심을 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이유는, 미국 입장에선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큰 경제에서 하나 유일한 약점이 에너지였거든요. 에너지를 이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예전에 미국의 경기 침체 중에 과거 2000년 이전의 경기 침체들의 상당 부분은 오일 가격의 급등락이라든지 이런 외부 요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래서 이거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가는 게 이제 가능해졌잖아요. 세일러 혁명으로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동이 예전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군을 철수시키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이렇게 여기에다가 힘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미국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고, 그러면 사우디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밀월 관계를 가져가면서 그 중동의 패권을 유지를 했었는데, 미국이 중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면 사우디도 뭔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미국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계속 감산을 가는 게 과연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지난 5년의 결과를 봤을 때는 유가가 그렇다고 감산한 것만큼 잘 지켜졌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점유율도 많이 뺏겼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물론 첫 번째는 미국과 손을 잡고 패권국으로 가는, 증산과 점유율 경쟁에서 승자가 돼서 패권국이 됐고,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을 도와주는 결과가 됐던 감산도 가져갔다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죠. 미국은 미국대로 가는 거고, 사우디도 예전만큼은 미국의 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 싸움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러시아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영향을 끼치는 업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행, 항공 이런 쪽이거든요. 지금 항공기들이 다 공항에 이중 주차를 하고 있는 것도 외신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항공유가 전체 뭐 원유 사용에 그렇게 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상징적인 거죠. 지금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느냐. 수요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때마침 이때는 굉장히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 딱 시기다. 그래서 사우디도 작년 4분기부터는 사실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우디가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실 텐데, 비전 펀드의 전주가 이제 사우디 자금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중에 빈살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사우디의 탈원유, 테슬라의 지분을 비전 펀드가 많이 그 사우디가 좀 갖고 있었거든요. 주유소 사장님이 전기차에 지분 투자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보면 앞으로의 미래의 변화에 적응하는 걸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기도 한데, 그거는 투자의 판단이니까 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4분기 때쯤에 한창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뭐 $500 넘어가고 $800 찍고 할 때 사우디에서는 적어도 테슬라에 대해서는 다 매도를 해버렸죠. 그리고 지금 비전 펀드 1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비전 펀드 2의 모집에서 사우디가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 뭐 사실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물론 손정희 회장이 뭐 위어크라든지 우버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손실이 좀 커서 뭐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물론 그럴만 합니다. 꽤 손실이 컸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사우디가 지금 약간 현금을 좀 쟁여둬야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하고 좀 비축을 했던 것도 아닐까, 이런 의심도 지나서는 좀 해보는데, 물론 이게 좀 영향을 끼칠 게요. 지금 비전 펀드라고 하면 말 그대로 비전이니까 비전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유니콘으로 키우고 이제 더 큰 기업으로 키운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벤처 투자도 분위기가 많이 죽는 건 사실이죠. 앞으로는 이제 정말 이제 숫자가 찍히는 성장주 위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와서 보면 이 원유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2012년 때부터 이제 이 갈등이 쌓여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코로나가 이걸 촉발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고, 미국은 사실 가장 지금까지는 해피했죠. 그리고 그 사이 준비도 많이 돼 있고 기술 발전도 높았고 채굴 단가도 엄청나게 많이 낮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팔로도 미리 중국으로부터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림이었는데, 러시아는 그거를 뭐 막을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제 유럽에 판매하는 것까지 미국이 손을 대니까 이건 좀 상도가 어긋나는 거 아니냐. 뭐 중국까지 무역 협상을 해가지고 파는 건 좋은데 내가 유럽에 파는 것까지 이렇게 태클을 걸면 나는 참을 수 없다라고 푸틴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 예전처럼 안 챙겨주는 것 같고, 새로운 탈원유 뭐 이런 거 한다고 가격 맞춰가지고 감산했더니 결과적으로는 모든 과실은 미국만 가져갔고, 자신은 투자한 뭐 비전 펀드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수익도 없고, 유가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냥 시장 점유율만 뺏기는 상태에서 예전 같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사우디도 이제 원래대로 이럴 거면 그냥 원래 잘하던 걸 하자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오늘 이 원유가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뭐 금이 됐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부피는 작은데 굉장히 비싼 것들은 가격이 쌀 때 많이 사가지고 쟁여두면 좋잖아요. 근데 원유는 가격 대비 부피가 가장 큽니다. 어디 쌓아둘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보관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탱크가 꽉 차면 오래된 유조선까지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채워서 바다에 띄워놓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는 질이 좀 떨어지는 원유는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주면은 뭐 오히려 뭐 도와주는, 이렇게 채권이 마이너스 금리를 보였던 것처럼 원유까지도 이런 뭐 쇼트가 약간씩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실제 사용 가치란 게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매매 가치 외에는 현재는 없다고 보지만 원유는 뭐 차에다가 넣으면 가기도 하고 뭔가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실질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켜질 건데 문제는 채굴 단가 뭐 이런 것들은 낮아졌다 하더라도 재정 균형 단가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한 1년에 어느 정도 원유 수출을 하니까 이걸 미리 예상을 하고 미리 써놓은 돈들을 맞춘 게 있는데 사우디도 적자를 안 보려고 하면 배럴당 95까지 가야 돼요. 물론 사우디의 일부 유정은 배럴당 단가가 4달러짜리도 있습니다. 72년에 파가지고 아직도 엄청나게 나오는 원유도 있기 때문에 채굴 단가만 보면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담보로 뭔가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물론 러시아는 사우디보다는 유리합니다. 사우디는 사실 정말 원유밖에 없고요. 러시아는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고 미국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가장 불리, 그 다음에 러시아가 덜 불리하고 미국이 가장 유리하긴 한데 물론 미국도 세일 업체들의 회사채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부 기업들이 위험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많이 위험해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우량 기업들이 굉장히 우량하거든요. 엑슨모빌이라든가 쉐보론 같은 그런 대형 에너지 업체들의 건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회사들을 헐값에 인수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의외로 괜찮다. 물론 지금 회사채에서 좀 위험해지는 건 분명히 있죠. 스프레드가 굉장히 확대되고, 쉽게 말해서 이제 우량 회사채랑 비우량 회사채의 격차가 굉장히 좀 벌어지고, 이게 벌어진다는 건 분명히 위험 신호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는 우량과 비우량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다가 경기가 위험해지면 비우량 채권들이 부도 위험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게 돼서 이제 스프레드가 늘어나게 되고 그 차이가 늘어나는 만큼 위험해지는 건 분명한데, 지금 사실 미국 걱정을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은 일단은 세일 업체 중에서 실제 위험한 업체들도 몇 개 있는데 2016년 그때도 20몇 불까지 떨어졌을 때 사실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하이힐드, 그러니까 비우량 채권 시장에서 에너지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에서 한 15%까지 넉하게 보면 그 정도인데, 그 회사들이 일부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은행들은 비우량채, 그러니까 BBB 등급 이하는 투기 등급이라고 보거든요. 투기 등급은 은행들이나 일반적인 증권 보험에서 살 수가 없어요. 개인들만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펀드를 가입해가지고 하는 거고, 은행들한테 이제 위험 전이는 좀 낮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BBB 등급이 투자 등급에서 가장 낮고 미국 회사채의 전체의 5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는 회사가 나오면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는 투기 등급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더 높아지고 차이가 확대돼가지고 더 시장을 흔들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 일단 세일 업체들 중에서 BBB가 일단 드물고요. 일단 대부분 투기 등급이고, BBB에서 그 투기 등급으로 내려갈 만한 회사들 중에서 현재는 또 에너지 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보잉이죠. 덩치가 굉장히 큰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맥스 737이 자꾸 추락을 해가지고 거의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위험해지니까 사실 연준이 보잉을 구하기 위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라든지 회사채 우회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꺼내서 지금 시장을 되돌려 놨으니, 에너지 기업 중에서 굉장히 큰 엑슨모빌이라든가 쉐보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 굉장히 우량합니다. 현재는 그 회사들은 세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위험에 빠진 세일 업체들을 그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헐값에 인수할 수 있게 돼서 구조조정이 더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미국 세일에서 2016년에 했던 구조조정을 조금 더 완성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낮은 유가가 위험한 거는 오히려 사우디, 러시아, 미국이 아니라 산유국이 의외로 많거든요. 의외로 많은데, 사우디나 러시아나 되면 이제 재정도 많고 하니까 버틸 수는 있는데, 버틸 수 없는 회사가 국가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브라질이라던가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도 사실 원유 많이 나죠. 그런 데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준비된 것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메이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흥국의 주목을 받지 않고 있는 산유국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근데 이제 갈등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업체들과 국가들이 어려움이 길어질 건데,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높아지겠죠. 지금 이 가격은 참여자, 공급자 누구에게도 편안하지 않아요.
이 가격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긴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지금 독하게 마음을 먹고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려면 다시 감산이나 이런 협상의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미국도 감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감산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만 유리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이제 사우디는 그냥 미국과 같이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냥 눈 감아 준 건데, 이제는 미국 제일 업체들도 같이 감산에 들어가야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건데, 다행히 미국도 그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지금 많이 낮춰졌다 하더라도 지금 신규가 아니라 구유 중에서도 20몇 불 정도로 뭐 버틴다고는 하지만 지금 20불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미국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깜짝 합의의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예전과 같은 뭐 물론 뭐 100달러는 금융위기 이전에 180불 넘어가던 그런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너무 멀게 느껴지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던 그 한 3년 동안의 밴드를 보면 65에서 55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완전 깜짝 합의가 아니고서는 좀 쉽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던 기간 중에 유가를 보면 높으면 65, 낮으면 한 55 정도의 밴드를 가져왔었는데, 금융위기 이전에 뭐 140불이 넘어가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멀리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 기간 동안에 그 65와 55의 밴드를 다시 가기에도 지금 뭐 100% 이상 올라야 되는 상황, 100% 올려도 뭐 40불이니까. 근데 물론 깜짝 합의가 이른다면 어느 정도 레벨을 돌려놓겠지만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거지, 고유가는 이제 사실상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감산의 규모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국이 3월 달부터 이제 공장 가동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중요한 게요. 중국이 제일 먼저 겪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졌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돌아오면 돌아오는지가 예측이 되니까, 지금 유럽과 미국도 그 패턴에서 크게 멀지 않다면 수요가 어느 정도 돌아올지 어느 정도 가늠은 될 텐데, 아직은 현재 미국이 팬데믹을 완전히 겪고 유럽이 겪은 거에 경제 성적표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수요도 어느 정도 생각보다 빨리 좀 돌아와 줘야 될 텐데, 아직은 알 수 없으니 그 두 개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유가는 지금은 이제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유가나 이런 건 힘들고 그냥 정상 유가로 회복되는 기간을 우여곡절 끝에 가져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시장을 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재선이 이제 올해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다 준비가 됐거든요. 퍼미안 지역의 파이프라던가 수출을 위해서 항구에 이제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바닥까지 다 긁어놓은 상황에서 유가가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뭐 움직일 거니까 생각보다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석유 유정에 대한 개발은 투자가 들어간 지 한 10년 후 정도에 제대로 최고의 생산성이 나오거든요. 찾고 뭐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우리 2000년 초중반 때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이머징 시장에 엄청난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또 유가가 굉장히 200불 갈 거라는 전망도 먹히던 시절이라 가지고 원유 개발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마무리돼서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산을 해도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생산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어떻게든 또 경제 제재가 일부 풀린다거나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은 이제 감산이 아니라 원래 하던 거를 되돌리는 것만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는 증산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석유 원유는 공급이 좀 많은 게 분명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물리적 이동을 요즘에 비디오 컨퍼런스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이동을 교체하는 수요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고유가가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우리는 이제 수입해서 뭐 만들어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유가가 우리한테 좋을 건 없고 저유가가 나쁠 건 없는데, 문제는 시장이 유가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경계심이 늘어나서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한 부담감이 늘려왔던 건 사실인데,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저유가가 한국 경제에서는 도움을 주는 게 될 거다. 현재까지는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이게 더 이상 빠지진 않고 미국도 감산의 의지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빠른 회귀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선에서 예전 밴드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면 우리한테는 좀 나쁠 건
없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가 어느 정도 돌아오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뭐 함부로 지금 예측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원유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요인이 지난 2월과 3월의 시장의 대혼란을 일으켰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유동성의 위. 이제 11년 동안 뭐 미국이 계속 상승하기만 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하면 달러죠. 달러를 그냥 갖고 있는 게 이제 바보 소리 듣고 막 그랬으니 모든 거에 자산에 투자했다가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생산과 수요를 다 위축시키면서 결제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켜서 유동성 위기가 온 건데 이거는 연준이 적극적 대응을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는 지금 이제 한창 피크를 찍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피크아웃이 될 건지 빠르면 뭐 6월, 늦으면은 뭐 올해 내내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원유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유는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지난 5년 동안 축적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시장을 좀 판단하셔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은 원유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제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더 우세하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하고 그 메이저 3 미국, 오펙 그리고 러시아의 감산 합의를 지켜보면서 그 원유 가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모두 경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